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유교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는 불교의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얘기했고 또 끝나고 잠시 제가 또 국선도 단전호흡으로서 국선도 단전호흡 수련을 해봤고 또 서범으로서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될 운동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 언젠가 그랬다시피 유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자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이 어떤 정신 세계에 보면 불교가 일단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불교가 들어오고 그다음 이제 고려시대 신라 말부터 유학 사상이 들어오고 계속 고려시대는 역시 불교가 흥행했고 그리고 이런 상황 흐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역사 순으로 보면 불교가 먼저 들어왔으니 불교에 대해서 관련된 현대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이유인데 그러면 과연 이것도 이 과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과거의 유교 사상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전달해 드릴 건가 제가 고심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 유교가 뭐냐면 이 한문으로 표현을 해보면 교자 가르칠 교자잖아요. 그렇죠. 유자는 이런 유자잖아요. 그렇죠. 유자 이 유자가 보면 무슨 유자가 선비 유자잖아요. 선비의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선비가라는 글자를 풀이를 해보면 이런 민자는 그죠? 사람인자에다가 더하기 이런 글자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숫자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할 때 수요를 한다라는 뜻인데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들 즉 어떤 사람 필요한 게 꼭 곡식만뿐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식도 필요할 거고 삶의 도리에 대해서도 또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 쉽게 말해서 삶의 도리를 전달해주는 그런 분들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중국에 관련된 이 유교로 하면 최고의 창시자는 공자라고 하잖아요. 공자. 우리 사적인 모임에서 저를 별명을 공자로 칭하기도 하는데 너무나 과대하고 중국 역사를 보면 이래잖아요. 통상기 우리가 학교 배울 때 보면 하, 은, 주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춘추시대 순추 전국시대 있고 전국시대 지나면 이제 진나라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한나라 있잖아요, 그죠? 한나라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한무제, 삼국지 나오는 그 이전에 나오면 유방이 다시 통일하는 그런 유방 또 항우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게 바로 한나라 시대잖아요. 그다음 이제 한나라도 전한, 후한이라 하는데 후한에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삼국지라는 그런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그런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위나라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위진 남북조 시대 이렇게 오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수나라, 당나라, 그다음 송나라 이렇게 원나라 또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쭉 흘러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우리가 한무제가 우리가 고조선이 이제 멸망했다 보면 요 이후부터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렇게 나오는데 준나라 이제 무왕이라든지 문왕이 여러 가지 문물을 제대로 정비를 잘 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공자가 유교의 창시자인데 바로 요때 태어난 거죠. 춘추시대. 이제 부처님은 BC
624년에 태어났다고 하고 부처님은 이제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이제 BC 551년에 뭐 태어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럼 이제 부처님보다 조금 늦게 태어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유교가 이렇게 공자가 이렇게 태어나면서 이제 그런 말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이 공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는 뭐 좀 해드린다면, 탄생설화를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공자의 아버지가 이 집안에 아들이 뭐 딸만 있다 보니 아들이 없다고 하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또 이 절름발이였대요. 절름발이였다가 그건 안 되면 또 제대로 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 누가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마을에 무당이 있는데 무당집 딸이 있으니 그 사람하고 결혼해보라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과연 이제 그 집에 찾아가니까 큰 딸하고, 그때 이제 공자의 아버지가 거의 60이 넘었대요. 그렇죠? 넘어가지고 이제 큰 딸하고 결혼할 거니까 안 한다 했고, 저 둘째 딸하고 결혼할 건가 안 한다 했다가 셋째 딸하고 결혼을 했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기 전에 들판에서 합공을 했다 해서 우리가 뭐 야합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그때 참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설명하자면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그건 일일이 다 설명하긴 그렇고, 그래서 공자가 여러 가지 자기가 꿈은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날에 노나라, 제나라 등등 춘추한 나라가 있었는데, 노나라 이제 원래 노나라의 주로 이제 삶을 고향이잖아요. 노나라가 공자가. 그래서 노나라에 살다가 노나라의 재상이 제나라를 가다 보니까 또 제나라를 갔다가 또 제나라에서 또 공직을 안 맡고, 책을 쭉 공자에 관한 사상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불우 환경 태어나시다 보니까 공직에 대해서 많이 참 애착을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공직을 많이 애착을 많이 가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정자들은 공자한테 맡기나 보면 뭐 어떤 경우는 뭐 공직을 많이 맡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싫다 해가지고 공자한테 공직을 안 주다 보니까 이제 주요 천하를 열국을 돌아와가지고 다 사상을 전파해도 안 돼. 결국은 이제 노나라 와가지고 저 호학들 길렀다 얘기하는데, 그때 주역천국을 연루할 때 뭐 노자도 만났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노자의 도덕경 사상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자가 쭉 태어나서 그 이후부터 쭉 생활을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부처님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자들한테 많이 말을 했는데, 근데 부처님하고 공자하고 차이는, 부처님은 어떤 삶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 공자는 뭐 어떻게 깨달았다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뭐 그 과거에 공자께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시경을 읽어보고 또 과거의 문물을 조사하다 보니 과거의 문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체계가 잘 잡혀 있는데, 요즘같이 춘추전국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을 참 사상을 많이 중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공자가 한 말씀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죠. 모아놓은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록이잖아요. 그렇죠? 어록인데 공자가 하신 말씀을 어록을 모아놓은 게 바로 노노입니다. 노노. 그럼 왜 이름이 노노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는 뭐 말씀을 짜고 노는 논할 논자거든요. 이 논할 논자인데 왜 그러면 공자의 말씀이라 하든지 뭐 등등 해야 되는데 왜 논어라는 표현을 했을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맨 처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 말씀 그대로 간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우니까 결집을 한다 했잖아요. 결집할 때 이제 안한존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한존자가 담은 제일 최고로 많이 들었고 막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맨 처음에 여시안문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시안문, 나는 야같이 들었다 라고 해가지고 경전이 나오는데, 이
공자는 어떤 실제로 논을 집필한 분이 아니니까 그 제자들이 들은 내용을 이제 우리도 부처님처럼 이렇게 많은 경집을 하면 어록을 한번 편찬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나온 건데, 그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자 하는 말이 맞다 아니다 논란거리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연 그대로 풀이해보면 공자의 말씀인데 그 논에서, 즉 이것이 공자 했는 말씀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툼이 있고, 그런 것들 다 합의를 해서 만든 그런 경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논어가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논어 글을 이제 누가 편찬을 했냐, 제자들이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논어의 최고로 많이 나오는 말이 자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이 논어도 이와 같이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크게 세 가지가 있대. 뭐 노나라에 나오는 논어, 즉 이 노나라가 이제 공자의 고향이니까. 그다음 제 나라에 또 논어도 있고, 제 나라는 이제 공자가 제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 하려고 했던 것들은 있잖아. 그다음 이제 고금의 옛날에 대한 있다라고 행해나는데, 논나라의 논어는 여러 가지 자활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제나라는 것은 맨 처음에 공자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래서 이 논어는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다 보면 총 20편을 돼 있거든요. 20편을 돼 있고, 또 48의 여의 문장으로 이거 되어 있는데, 이때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유자왈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유자왈. 맨 처음에는 자왈 뭐 하기 시접지 불력 요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번째 문장에 가면 유자왈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자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 보면, 결국 논어는 이제 1세대가 공자고, 그 이외 제자들이 이제 누가 있었냐면 정삼이 있었고, 정삼이 있고, 또 유염이 있었고, 또 민자근이 있고 등등 쭉 또 뭐 자로 등등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유염을 이제 두 번째 문장이 유자라고 표현을 해놓고, 또 정삼은 또 정자라고 표현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정삼이나 유자의 아들이, 제자들이, 즉 자기 스승을 뭐 유염이나 뭐 정삼이라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제자들이 공자의 말을, 공자가 주장했던 인사상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자의 어록을 편찬했지 않겠느냐. 같이 공자 어록에다가 플러스 뭐 정자라든지 유자라든지 이런 말들을 집다성한 것이 바로 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계의,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것은, 제가 불교의 현대적 응용하기 차일 때 이야기를 할 때 많은 경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뭐 건강경도 얘기를 해드렸고, 반야신경도 얘기를 해드렸고, 또 뭐 법화경도 얘기를 해드렸고, 여러 가지 경전이 많은데, 뭐 경전, 불교는 84,000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계는 기본 경전은 통상적으로 사서상경이라 합니다. 사서상경. 상경이라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던데, 사서상경인데, 사서는 맨 처음 하는 건 논어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대하, 이제 중용, 그 다음 맹자가 있는 거고, 자, 사서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이라고 이런 하잖아요. 이 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유교의 가르침은 논어가 기본이잖아요. 아까 말한 논어의 공자가 창시자에 말씀했는 거, 논어. 대학하고 중용은 이 공자의 손자, 자사가 뭐 썼다는 설이 강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맹자는 맹자의 어록을 기재하는 거고, 이와 같이 기본 경전이 논어, 대학, 중용, 맹자인데, 이 논어가 이제 최고로 공자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해놨으니까, 저는 이 불교의 현대적 응용하기와 동일하게 유교의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는 저는 이 논어에 대해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이제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교의 기본 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편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논어가 이제 문장이 상당히 이제 책 한 권이 있는데 총 우리가 20편이고 또 여러 가지 책이 아까 말씀드린 뭐 480여 장이 있고 그다음 뭐 600여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 언제까지 할 건가? 뭐 불교는 108번까지 했다 했잖아요. 이제 108번 내 차원에서 얘기했고 저는 이제 논어에 대해서 이 짧은 문장은 뭐 이 시간이 짧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긴 문장은 또 여러 개 오래 걸 수 있으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좀 한 10분에서 20분 그 사이 15분 내외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장 중심으로 설명을 이제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한 데는 뭐 한 2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니면 1년 만에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논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이 유교의 현대적 응용하기 전에 다 다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제가 과연 논어를 어떻게 과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이 불교의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제가 중국어를 공부를 했는데 중국어를 공부하게 된 배경이 불교 경전을 어떻게 뭐 우리 걸로 어떻게 해석을 해놓은 책은 많이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싶어서 중국어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에 대해서 어떤 해석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제가 받아들였고 또 논어도 한문도 보면 우리가 현재 쓰는 한문들이 아니고 옛날 한문들이 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잘 쓰지도 않는 요즘 시대에 잘 쓰지 않는 한문이라 가지고 저는 남대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주로 공부를 하게 된 책들을 보면 뭐 논어 이런 책도 있고 또 문법적으로 논어의 문법적 이해해라 가지고 류종목 선생님 쓴 책도 이제 문법적으로 있고 또 하나는 송나라 시대 때 주자가 논어 집주라는 책을 쓴 게 있거든요. 그걸 또 이렇게 현토완역 논어 집주라는 책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제가 또 중국어 배우면서 중국 어선들을 배운 것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걸 또 그대로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받아들인 느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떤 현대적으로 이걸 어떻게 응용할 건가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논어를 전체적으로 보면 뭐 첫 문장이 다 아잖아요. 자활 하기 시섭지 뭐 불력 열화 때론 배우고 익히면 또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심정되고 맨 끝에는 이제 뭐냐면 천명을 알아야 분자가 되고 또 예를 알아야 세상을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지식을 있어야 다른 사람을 안다는 그런 문장으로 붙어내는데 결국은 이 공자께서 하신 얘기는 처음에 익히라 배우를 배워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천명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 끝을 맺어놨는데 우리가 뭐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고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논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하는데 총 우리가 20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데 첫 편의 제목이 뭐 불교도 여러 가지 건강경도 각 분마다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논어는 뭐 20편마다 제목인데 첫 편이 하기편이거든요. 이제 이 마지막에는 저 요할편인데 이 하기편 요할편 붙이게 된 배경이 자활이니까 각장 편에 첫 글자를 딴 것 같더라고 보면 자활인데 자활을 빼고 이제 항상 공자께서 말씀하시니까 하기 시섭지 이제 요 글자 요 하기를 따서 첫 편을 하기편 마지막에는 요할편 이제 요순 이 황제가 요순왕이 말했다라는 거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요할편 이런 식으로 총 20편이 있거든요. 건강경은 뭐 32분까지 있고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다음 주부터 논어 첫 문장부터 이 하기 시절지 불력 열호화라는 대목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뭐 중국의 고문이나 옛날 된 고문이나
또 중국 가서 여행 갈 때 어떤 글자를 보면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해석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좀 옛날 중국 고전도 받아들일 때 좀 거부감이 이제 없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하나하나 노노의 첫 문장 하기 시집지 불력 1화부터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